그러면 지금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재생에너지라는 주제로 제5회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의 제1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전주대학교에서 주관을 하고 있으며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전주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황병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2시간 정도 진행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현장에서도 계시지만 유튜브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로도 같이 동시에 중계를 진행합니다. 일단 두 분의 발제를 통해서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내용의 발제가 있으실 거고요. 그 뒤에 포럼으로 토론으로 진행이 하게 되는데, 토론은 여기 지금 발제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와 계신 두 분의 발제자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상으로 연결된 두 분의 토론자가 같이 합석을 해가지고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될 유한대학교 홍찬호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발표는 이제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주제로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보도로도 많이 되고 있는 기후위기라든가 이걸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느냐, 그런 거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사실 근데 저는 기후위기 전문가는 아니라서 기후위기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 위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될 에너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 올해, 최근에도 보면은 이제 호주라든가 미국 서부, 그다음에 최근에는 남부 유럽, 그리스나 이탈리아, 터키 이런 쪽에도 산불이 우리가 종래에 보던 그런 규모랑 다른 정도의 산불이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기후위기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키워드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7년에 최초로 이제 EU에서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로 이제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 이상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EU에서 최초로 이제 지구 온난화 관련해서 2도 이내로 억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탄소의 농도가 450 ppm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기반으로 2015년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파리 협약이 처리하게 됐죠. 그래서 파리 협약에서는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우리의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을 2도 이내로 억제해야 되겠다, 이런 어느 정도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2018년도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IPCC 특별 보고서에서는 이게 2도로는 안 되고 기후 위기를 막으려면은 1.5도 이내로 억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합의가 돼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2도, 1.5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온도 상승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이런 이제 티핑 포인트, 이런 전환점을 지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로는 우리가 1.5도를 상승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되게 예상하는 것들이 우리 시베리아의 극지방에 있는 영구 농도층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땅 속에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형태로 메탄가스가 고압으로 농축돼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얼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 메탄은 보통 이제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온난화 효과가 한 20배 이상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녹아내리기 하이빙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이러한 상태를 지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막으려면은 이제 우리가 2030년까지 45% 감축해야 되고 2050년에는 소위 얘기하는 탄소 중립, 그래서 배출을 0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러한 목표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이제 탄소 예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이 4,200억 톤 정도 남아있던 거죠. 이걸 더 이상 초과하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 10년 잡으면 한 연간 420억 톤 정도 쓸 수 있는 여유가 남아있다. 이런 보통 그게 전문가들이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이제 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2019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기후 위기, 기후를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모여서 캠페인을 하는 활동이었고요. 이제 아래는 잘 아시는 구레타 툰베리라는 소녀가 이제 미국 뉴욕에서 이제 유엔 총회를 할 때 유럽에서 이제 자기 요트를 타고 건넜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어쨌거나 우리가 기후 위기를 막으려면은 어쨌든 탄소 배출 관련된 온도 상승 1.5도로 이내로 막아야 되고 탄소 배출을 더 이상 이제 하면 안 되겠다 이거죠. 근데 이와 우리 생활과 관련해서 가장 밀접한 것들이 하나가 이제 이러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에너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주로 에너지는 크게 세 가지로 소비합니다. 그래서 보통 산업용, 수송용, 또는 이제 우리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통계인데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산업용, 수송용, 그다음에 가정용 내지는 이제 건물에 쓰는 에너지의 소비량을 보면은 되게 이제 한 90년대부터 보면은 가장 많은 게 사실 산업용이고요. 가정용이나 이 수송용은 사실은 이렇게 양 자체가 크게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산업용의 에너지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용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잘 효율화하고 줄일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점점 더 산업용의 90년대 초와 비교해서 최근에 산업용 에너지 소비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너지 원별로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보면은 종래에는 사실은 석유가 제일 많았었죠. 근데 최근에는 보면은 근데 석유 사용은 사실 거의 정체 상태이고 우리가 요즘은 전기의 상당 부분이 석탄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석탄의 비중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LNG의 사용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원자력의 사용은 좀 정체되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량도 좀 약간 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초하고 비교하면 이제 석유의 비중은 사실 절대량은 비슷하지만 이제 석유의 비중이 줄었고요. 석탄의 비중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LNG도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같은 것도 비중이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은 상대적으로 조금 소폭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원에너지 소비 추이를 보면 이제 그 아래 막대 그래프는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GDP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이 에너지 공급량인데 우리나라 전형적으로 경제가 성장할수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 산업 구조가 경제가 발전할수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이게 굉장히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선진국하고는 많이 다른 경우인데 많은 선진국들이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면서도 에너지의 사용량을 유지하거나 감축하는 이러한 정책을 펴는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냥 단순하게 경제 규모가 늘수록 에너지를 단순하게 많이 사용하는 이런 구조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인당 소비량도 이제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이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에너지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에는 이제 어떻게 에너지를 부족한 에너지를 공급할 것인가, 에너지를 어떻게 자원을 확보해서 이렇게 우리가 자원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거 위주였는데 최근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온실가스, 탄소 배출을 줄일 것이냐 이런 것으로 이제 약간 이슈가 옮겨갔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단순히 이게 자원을 고갈시키는 화석연료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자원을 고갈시키는 것들이 아니고 어떻게 지속 가능한 자원을 확보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집결된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15년에 체결된 파리 협약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원이 지속 가능하고 에너지를 지속 가능하게 이제 우리가 확보하고 사용할 것이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전에 의해서 재생에너지가 확대 보급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정보혁명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전기차 같은 것도 많이 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에너지원들이 전기화되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더 서로 융합하고 이런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고 이런 형태로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단순히 우리가 이제 에너지 문제는 에너지를 확보하고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경제성은 당연히 확보해야겠지만 어떻게 미래 세대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가면서 이러한 에너지를 사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주로 전환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에너지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글로벌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주로 이제 OECD 국가로 위주로 해서 에너지 전환이 급속도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규로 투자되는 에너지 설비들을 보면은 재생에너지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같은 경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이제 정체나 감소하는 건 추세고요. 화석연료는 재생에너지가 점점 더 아주 주된 신규 투자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한 2040년까지도 전체 발전 관련된 투자가 재생에너지 부분에 주로 이제 확대될 것이 이제 우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 보면 이건 단순히 2016년, 17년 통계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설비 투자가 늘었는데 에너지 관련해서 석탄이나 원자력은 줄었고요. 가스나 오일은 이제 정체 상태고 이제 주로 재생에너지 쪽이 아주 급속도로 투자액이 많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래서 에너지 전환은 이런 에너지 우리가 기동에 사용하던 에너지원이 이렇게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것과 동시에 에너지를 단순히 공급하는 것만 바뀌는 게 아니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이렇게 두 가지 크게 방향으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선진국들 보면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크게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같은 경우 보면은 크게 얘기하면 이제 공급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소비 부분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 자체를 강력하게 줄이는 이러한 정책들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경쟁 체제를 확립을 해서 에너지 관련해서 기존에는 굉장히 큰 규모의 업체들이 이제 독과점 형태의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시장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서 에너지 시장에서 새로운 서비스에 상출하고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개선들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를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급 측면에서 화석 연료에 이제 과다한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낮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낮고요. 그다음에 글로벌하게는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된 종사자가 굉장히 많은데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작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에 보시면 이제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기준 보면은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과거의 통계이기도 한데
뭐 30% 이상 재생에너지 비중을 가져가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5%가 안 되는 정도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경제가 발전하면 아주 단순하게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저효율 에너지 소비 구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원단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에너지 원단위는 GDP가 1,000달러 늘어날 때 에너지를 얼마나 소비하느냐 이런 지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OECD 평균이 0.105예요. 근데 미국은 굉장히 에너지 많이 쓰는 나라죠.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GDP 1,000달러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해요. 미국보다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에너지 소비의 구조가 굉장히 저효율화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나 제도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직 사실은 전력 시장이라든가 에너지 시장이 이렇게 경쟁 체제가 완전하진 않죠. 그리고 소비자가 무슨 선택을 하거나 이럴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어떤 사회적인 비용이나 어떤 비용이 바로바로 원가에 반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기요금이 굉장히 과하게 낮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에너지를 아낄 동기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독점적인 시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 에너지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건 발전 원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면 이제 석탄, 석유, LNG 순으로 많고요. 태양광, 풍력, 원자력 이런 순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분야로도 보면 이제 발전 산업이 많고요. 그래서 발전 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조 건설업, 수송, 광물 이렇게 좀 산업용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우리나라 가정용은 사실 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 발전 산업이라든가 산업용 전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탄소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전환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이제 모 기관에서 만든 보고서인데요. 그래서 왼쪽이 이제 2010년, 15년 이제 과거에 지금 기존의 에너지 관련된 CO2 배출량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2050년까지 배출량 제로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제로로 만들 거냐, 이제 이렇게 시나리오를 짠 건데, 크게 봐서는 이제 한 94%는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기존의 에너지원을 이렇게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 또한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한 41%,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서 40%, 그 다음에 우리 기존의 자동차 같은 것들이 다 내연기, 화석연료를 쓰는 것들은 이제 전기화함으로써 탄소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13%에서 한 94%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에너지 관련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산업용이라든가 수송용, 그다음에 이제 그 빌딩에 쓰는 여러 가지 산업용, 여러 가지 전기들을 이런 식으로 효율화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서 이렇게 탄소로 배출을 0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보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석탄이라든가 원자력, 그래프 보시면 석탄, 원자력, 그다음에 석유 이런 종류는 이제 줄어들고 있죠. OECD 국가들 얘기인데, 이제 발전량 믹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발전원이 있는데 석탄, 원자력, 유류 이런 줄고 있고,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는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세계 이제 전력 생산에서 이제 소요된 발전원을 보면은 가장 많이 늘어난 게 이제 재생에너지가 가장 많이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홍색은 가스죠. 가스가 많이 늘고 있죠. 그 다음에 석탄도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력이고, 그 다음에 이 보라색으로 나타낸 석유라든가 원자력은
마이너스 지금 점점 사용량이 줄고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전 세계에서 신규로 한 70% 이상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태양광, 풍력, 기타 재생에너지들의 투자량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원자력 투자는 이제 거의 정체 상태이고요. 사실 OECD 국가 중에는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신규로 짓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균등화 발전 비용은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전력 비용은 단순히 연료비만 따지는 경우가 많은데 발전소를 지을 때부터 발전소를 폐기할 때까지 드는 모든 비용을 이제 다 포함시킨 걸 균등화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걸 따져보면 이제 태양광이 급격히 비용이 줄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가스 발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발전원들은 다 어쨌든 그 연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원자력 발전소는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점점 안전 비용이 올라져서 점점 더 비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떨어져서 혹자는 이제 그 탄소 저감을 위해서 원자력을 이제 더 많이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원자력은 더 이상 경제성 있는 발전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용이 늘어나서요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전환 추세를 보면 이제 단순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전기차죠. 전기차는 그래서 이제 한 2040년이 되면은 신규로 신차 판매량의 50% 이상이 전기차가 될 거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나라들이 보면 이제 그 내연기관차를 지금 퇴출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게 나와 있듯이 뭐 2025년, 2030년 이 정도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신규로 내연기관차를 등록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생에너지가 늘다 보니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아리백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이건 민간 기업들이 서로 약정을 해서 자기네들이 만들어내는 재화나 용역에 관련된 모든 에너지를 다 재생에너지, 리뉴어블 에너지로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맺은 나라들입니다. 대표님께서 뭐 애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수한 글로벌 기업들이 이러한 협회에 가입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제 이러한 추세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독일은 이제 성공적으로 선언된 모델이긴 한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점점점 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화석연료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점점 재생에너지 분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나라도 석유가 안 나온 나라이기 때문에 석유를 수입해야 되는데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하면서 화석연료를 아주 대폭 수입 감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성과 안전성, 그다음에 사회성을 이렇게 동시에 추구하면서 경제성을 추구하는 그런 식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 일환으로 재생에너지를 추구하면서 원전이나 석탄을 폐기하는 식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에너지를 수급 안정과 경제성, 그리고 이제 발전소를 어떻게 많이 지을 것이냐, 그래서 공급 위주로 했고, 대규모 발전소, 원전이나 석탄 위주의 대규모 발전소를 중심으로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수급 안정이나 경제성에다 추가로 환경성이나 안정성, 또는 이제 그리고 단순히 공급을 늘리는 게 다가 아니고 수요를 어떻게 잘 관리하면서 맞출 것이냐 이런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와 LNG 위주로 에너지 구성을 바꿔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대규모 발전소가 아니고 이제 그 수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소규모 분산형 전원을 위주로 확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전한 재생에너지 3020이라는 계획이 있죠. 그래서 2030년까지 전력의 20%를 이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태양광과 풍력을 굉장히 많이 보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원전은 그럼 사실 우리나라 아직 탈원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도 우리가 한
60년, 70년은 우리가 계속 원자력 발전소를 끌고 가야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이제 어떤 그 단순히 경제성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지금 연료비만 가지고 이제 그 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전망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균등화 비용을 보면은 석탄이나 원자력이 굉장히 비싸고요. 점점 더 태양광이나 풍력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성이 있으면서도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태양광과 풍력을 많이 보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재생에너지가 이제 좀 약간 그 간헐성이 있고 이게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보니까 전력은 어떻게 무작정 발전소만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제안한 내용이긴 한데요. 동부가 슈퍼그리드라는 건데 몽골 같은 경우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자원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 인구가 없기 때문에 전기를 소비를 다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전기를 중국, 우리나라, 일본 같은 데 쭉 에너지망을 연결을 해서 서로 이제 통화를 수합하듯이 전력을 수합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발제로 기후 위기와 에너지 그 전환이라는 주제로 홍찬호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그린 캠퍼스 태양광 발전 사업 개발이라는 주제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협동조합의 배상순 운영위원장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협동조합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상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좀 전에 홍찬호 교수가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말씀했고 제가는 그 에너지 전환의 실천 과제로 대학 캠퍼스의 태양광 발전을 어떻게 설립할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경험담을 좀 말씀드리고 해결책을 또 서로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차례는요. 뭐 그린 캠퍼스하고 그다음에 캠퍼스 태양광, 그다음 캠퍼스 태양광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한 것들 이런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 캠퍼스는 이제 이 개념을 찾아보니까 서구에서 유럽 쪽에서 많이 그 에너지 전환을 대학 측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 때 뭐 녹색 성장할 때 그때 이 개념들이 많이 들어왔고 주로 이제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생에너지 활용하는 거고 하나는 기존 에너지를 전략하는 거고요. 재생에너지 활용하는 건 태양광이나 태양열, 뭐 소형 풍력, 지열 시스템들이 이제 대학 건축물에 많이 적용되는 거고요. 사진에서 보듯이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전략 쪽은 자연 채광이나 열교환 환기라든지 절전 조명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 이런 기술들 적용을 하려면 그 지역 여건에 맞는 거라든지 아니면 건물 처음에 지을 때 그런 것들을 반영해야 되는데 최근에 어쨌든 저희가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태양광은 물론 건물 지을 때도 가능하지만 이미 지어진 건물 지붕이라든지 아니면 옥상 같은 데 태양광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제가 오늘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 검토를 무슨 최근에 이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여러 이슈들이 있었죠. 특히 이번 여름에 날씨 더웠는데 태양광이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그 탄소 중립을 가려면 재생에너지를 많이 설치하고 태양광 풍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태양광이 우리나라 면적이 얼마나 깔 수 있느냐 뭐 그런 실질적인 논쟁도 있었고요.
그것을 제가 좀 정리한 것인데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남한 쪽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3020 계획에서 2030년까지 그 30기가와트를 설치해야 되는 건데요. 그걸 이제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한지를 제가 좀 도식적으로 보면 어쨌든 남한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그 중에 도시나 교통 기반 시설이 8,000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국토 면적의 한 8% 정도가 되죠. 그리고 그 3020에 30기가와트를 태양광을 빨려면 한 400제곱킬로미터가 되니까 도시나 교통 기반 시설 면적의 한 5%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0분의 1 정도만 깔면 되죠. 예. 어쨌든 우리가 2030년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시 태양광으로서도 한 5% 정도면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2050년까지 그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쓰는 전기량이 한 500테라와트 아워 정도 된대요. 그걸 태양광으로 다 설치하려면, 물론 뭐 태양광이 아니라 풍력도 있는데 태양광으로 다 설치하려면 그거의 또 한 500기가와트인데 500기가와트면 저기 도시 태양광 도시 기반 시설의 한 50% 정도면 설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에 깔고 벽에 깔고 또 벽도 지붕에도 깔고, 요즘은 또 양면 태양광이 있어서 이 도로의 방음벽에 이렇게 세워놓으면 아침에는 동쪽에서 발전이 되고 저녁 때는 오후 서쪽에서 발전이 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평면으로 깔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논쟁이 되는 많은 부분들이 그 2050년쯤 되면 더 좋은 태양 전지로 해서 도시에서도 충분히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어쨌든 최근 건축물 태양광 추세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농촌 쪽에나 임야 쪽, 산 쪽에 이제 태양광 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요즘 태양광 시장 추세는 이제 건물 쪽으로, 그러니까 공장 지붕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시의 주차장 같은 것들을 이제 태양광으로 만드는 쪽으로 추세가 가는데, 2018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한 625메가와트 정도가 설치됐는데 작년에 그게 2배 가까이 성장을 해서 한 1100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분야가, 그러니까 도시 쪽에 건축물 태양광이 더 발전할 걸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학교 쪽은 제가 있는 이제 그 협동조합에서 작년 올해 많이 찾아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협상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용지가 한 3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아까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학교 전체 면적 깔면 한 26기가와트 정도 깔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3020에서 깔 수 있는 면적 정도고, 우리나라 계약이 한 340개 정도 있는데 저희가 쭉 조사한 바로는 한 학교당 한 1메가와트 정도는 깔 수 있는 그런 그 면적이 건물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 전국 대학에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면 한 300메가와트인데, 이러면 전체 그 3020 태양광 30기가와트의 한 1% 정도를 학교가 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렇게 건물, 이건 서울 쪽에 있는 학교에 지금 보니까 건물에 거의 다 설치되어 있죠. 요거는 강원도에 있는 학교인데 저희가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거기는 전혀 여기만 지금 2군데만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요 2군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네, 이런 데를 이 학교는 한 2메가 정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학교에 설치하려면 이게 이제 사업으로서 진행이 돼야, 지금까지는 이제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더 되려면 사업으로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크게 2가지 사업이 우리나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RPS 사업이라는 거고요. 신에너지 의무할당제라 해서 발전 회사가 신재생 에너지
인증서를 사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FIT라 해서 발전 차액 지원 제도라 해서 정부가 세금으로서 그 발전 비용을 사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RPS에는 우리가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를 팔면 두 가지를 팔게 됩니다. 하나는 SMP라 해서 한전에 우리가 쓰는 전기를 파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생산 인증서라 해서 REC라고 얘기하는데, REC를 발전회사에 의무적으로 그 REC를 사야 되는 발전회사에 파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 매출은 특히 SMP하고 REC라는 매출로 잡히게 되는 게 이 사업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걸 SMP는 매달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REC는 또 시장에 그 발전회사하고 태양광 발전사들이 서로 이제 거래하는 시장, 현물 시장에서 거기서 바뀌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20년 동안 이 장기 투자하는 사업에는 상당히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고정가격 계약 제도라는 것들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이제 매년 2회에 걸쳐서 입찰을 하게 되는 그런 시장이 열리게 되고요. 그에 먼저 그 태양광을 하게 되면 지금 기존에 많은 대학들이 설치한 것들은 자가 발전이었어요. 자기가 쓴 전기를 이제 해서 그러니까 자기 쓰는 전기가 있으니까 그거 양을 줄이는 거 정도고, 아니면 남는 전기는 뭐 거의 없을 때 그거는 이제 상계 거래를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기가 쓰는 전기를 그냥 차감하는 형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학교가 쓰는 전기가 킬로와트아워당 뭐 계절에 따라든 여러 요금제에 따라 다른데 대강 한 90원 정도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발전회사에서 그 전기를 사는 가격도 대강 90원이기 때문에 학교는 이제 특별한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거의 원가에 주는 수준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전기를 팔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SMP하고 REC인데 지금 가격으로는 한 120원 정도에 팔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정가격 입찰이라 해서 FIT로 팔게 되면 거의 한 200원에 팔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가 그냥 자기 전기를 쓰면 90원인데 이걸 팔게 되면 뭐 180원이든 200원 가까이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태양광을 설치하면 그 사업에 대한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상계 거래라 해서 자기가 쓰는 거 나머지를 파는 요금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려는 태양광 발전 사업은 발전 사업 허가를 내서 전기를 판매하고 REC를 판매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됩니다. 이건 뭐 주택 경우에 우리가 하는 사업을 제가 참고하시라고 넣어놨고요. 예. 그래서 그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려면, 그러니까 발전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이제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고, 발전 사업 허가하고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요즘 상당히 어렵죠. 발전 사업 하려면 일단 그 발전소에 여유 용량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개통에 전봇대에다가 이제 전기를 받기만 하는 게 이제 넣어야 되니까 넣을 수 있는 용량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용량이 맞는지를 검토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쪽에 이제 일사 조건이 잘 맞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해서 햇빛이 좋은지 뭐 흐린 날이 많은지 뭐 이런 것들도 해서 경제성을 평가해 봐야 되고, 이제 그다음에 발전사 허가를 내려면 지역마다 또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요. 그 규제를 걸리는 게 없는지들을 다 검토해 봐야 되고, 그러면 실제로 이제 발전소를 짓고 해서 검사를 맡아야 되고, 정기적인 안정성이 있는지 검사를 맡고 이제 사업 개시를 신고하는 절차가 이제 또 진행되고요. 각 지역별로 그 허가하려면 뭐 거리 같은 규정들이 요즘은 상당히 강화돼서 더 여러 것들 다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건축물은 이런 거리 규정이
좀 덜 영향을 받는데 최근에는 여러 또 지자체에서 건축물에서도 태양광 거리 규정을 둬서 하기가 어려운 지역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도 이제 개통 연계선이 지금은 도심 지역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북도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태양광이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변전소의 변압 용량들이 문제가 돼서 그걸 늘리기 위해서 한 몇 년씩 기다려야 되는 거고, 도시 지역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한전 쪽에 이제 요즘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확인할 수가 있죠. 아니면 한전 지사에 연락을 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대학 건물들은 다 대부분 도심 내에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정부가 이제 건물에 설치할 때는 또 여러 가지 건축법이라든지 규정들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그 건축물에서 옛날에는 옥상에 설치할 때는 50m씩 안쪽으로 띄어라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규정들이 없어지고 그 대신에 이제 그 구조 건축사가 다 설계해서 안정적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허가만 받으면 되는 걸로 최근에 재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강원도에 있는 어느 한 대학을 저희가 이제 샘플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한 18개 건물에 기존에 이제 두 개는 설치되어 있는데 다른 18개 건물에 전체 한 2,000kW, 2메가를 설치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했고요. 이제 가서 직접 조사도 했고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좀 더 살펴봤죠. 제일 먼저 되는 게 이제 아까 전에 말했듯이 FIT로 하면 200원을 받는데 이 학교가 건물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한전에서 전기를 받는 데가 요 두 군데 받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전기를 판매 사업을 하려면 한전에 직접 연결을 해야 되니까 학교 건물에다 전기를 주면 되는 게 아니라 한전의 전기 전봇대까지 저희 전기선을 다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학교 측에서는 지금 다 지하로 다 배선이 지하 공동구로 돼 있죠. 그 지하 공동구를 이용을 해야 되고 또 거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전선을 깔고 해야 되는 비용도 생기고 그다음에 전선이 길어질수록 전선에서 열이 나면서 그 발전이 많이 소비가 되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상은 한 200m 이내에서만 전기를 파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건물이 전체가 한 직경으로 치면 한 700-800m 정도 되는데 이 전기를 다 끌고 오려면 그 정도의 거리가 들기 때문에 이러려면 100km 미만으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500km 이상으로 끌고 와야 된다는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렇게 저희가 하면 이 100km 미만의 시장하고 태양광 쪽이 500km 이상의 태양광 시장이 가격이 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RPS가 1년에 2번씩 고정가격 계약을 입찰 경쟁을 하는데 올 상반기 같으면 500km 오면 이게 130원에 결정이 됐어요. 근데 130원이고 그다음에 그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REC를 1.5배 가중치를 주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한 154원에 킬로와트에 파는 거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FIT는 198원에 팔기 때문에 한 20%가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FIT로 해서 100km 미만으로 해서 저희가 전기를 파는 걸 원하는데 어쨌든 대학은 그 크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500km 이상 가격으로 154원으로 전기를 팔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러면 투자의 수익성이 있는지를 따로 검토를 해봐야 되죠. 그다음에 또 대학에서 또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옥상에 뭐 새로운 대학이면 새로 지은 대학이면 모르겠는데 건물이면 오래된 건물이면 방수 문제가 항상 드러납니다. 그래서 학교 측하고 얘기할 때 보통은 학교
저희가 태양광 해주는 부분은 방수를 하고 나중에 이제 물이 새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새더라도 서로 책임을 분명히 갈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옥상 방수가 필요하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옥상 방수 기술을 조사해 봤더니, 예전에는 뭐 그 우레탄이라든지 아니면 아크릴 쪽 계통의 방수를 썼는데, 요즘은 폴레우레아라는 것들을 써서 방수 비용이 조금 더 증가했지만 내구성이라든지 방수성이 더 우수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같은 대학에 한 2,000kW 정도 되는 18개의 건물 방수 비용이 한 10억 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0kW로 따지면 한 5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100kW 태양광 설치하는데 한 1억 정도 드는데, 1억에서 한 1억 5천 드는데, 그 중에 추가로 되는 방수 비용이 한 5천만 원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학교 태양광의 사업성이나 경제성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전체 총 사업비가 한 4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옥상 방수비가 그 중에 한 25% 들어가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 100km 그러니까 개통 한전하고의 거리가 짧은 지역에 한다면 한 1억 9천 정도 드는데, 그 중에 한 방수비가 한 5천만 원이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가 한 1년에 한 1,300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한 3.6시간 정도 발전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거를 아까 전에 얘기했던 154원이나 킬로와트아워당에 아니면 200원 가까이로 팔면 연간 매출이 한 2메가와트의 경우에는 한 3억 7천 정도 들어가고요. 나오고 100kW의 경우에는 한 2,400인데, 단순히 계산만 해봐도 다른 뭐 고정비가, 태양광은 사실 고정비 외에는 운영비가 거의 안 들어가는 형편이죠. 그러더라도 10년 이상, 뭐 10년 가까이 아니면 8년 정도 투자해서 회수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면 초기 투자비가 크고 하기 때문에, 투자 회수비가 길기 때문에 금융 조달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금융 조달 쪽도 알아본 걸로는, 그래서 최근에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급을 산자부에서 여러 가지 금융 지원 정책을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부터는 도심 태양광 지원 사업이라는 게 생겨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해서 그 90%까지 빌려주는데요. 금리는 1.75%로 빌려줍니다. 근데 이게 그 자금 추천서를 받는 거지, 결국 은행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은행을 문을 두드리면 은행은 대출 보증을 또 요구를 합니다. 근데 저렇게 임대 사업인 경우에는 뭐 보증, 자기 땅이 있거나 건물이 있으면 보증이 되는데, 그걸로 보증을 만들 수가 있는데, 건물을 임대하거나 하면 또 다른 이제 보증, 뭐 지역 보증 재단이라든지 뭐 서울 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보증을 저희가 알아보는데 적절한 게 없고, 아니면 뭐 매출액이라든지 자본금에 연동돼서 그 한도가 상당히 제한되고, 최근에 올 5월부터 또 생겼는 게 녹색 혁신 금융 사업이라는, 녹색 보증이라는 것들이 생겼는데, 그건 이제 신용 보증 기금이나 기술 보증 기금에서 이제 에너지 공단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 임차형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보증은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에너지 공단 쪽하고 이제 따로 협상을 해서 풀어야 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또 하는 다른 방법을 저희가 또 찾아봤는데, 주민 참여형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거는 주민이 그 태양광 사업에 전체 총 사업비 2% 또는 4% 이상 참여할 때 저 REC라고 해서 그 가중치를 0.1을 더 줍니다. 0.1을 더 주면 아까 전에 말했던 전기값이 한 150원에서 한 200원 가까이 됐는데, 한 10원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5%에서 한 8% 정도 더 매출이, 더 수익이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려면 어쨌든 주민들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한 방법은 그러니까 요게 올해에 좀 바뀐 게 있어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건축물 태양광은 이 주민 참여형이 되지 않고 그냥 일반 임야나 농지 태양광만 됐는데 올해 8월부터 마침 이제 건축물 태양광에도 주민 참여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런 대학에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면 캠퍼스 인접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숙사 학생들이 이제 주소지를 글로 옮겨가지고 협동조합에 참여해서 그렇게 주민 참여의 0.1을 REC를 더 받아서 매출액을 한 5% 그러니까 수익이 한 5% 수익은 더 늘어날 수 있죠. 어쨌든 매출액이 그 정도 늘어나는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거는 대학 캠퍼스에 태양광을 하는데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참여를 하는 방법으로 뭐 여러 가지 태양광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저희가 그 진행했던 것들을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이 대학 캠퍼스 태양광을 하려면 한전 개통점이 멀기 때문에 FIT나 RPS를 잘 선정해서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거리가 가까운 건물은 FIT로 진행하는 게 수익금이 한 20% 더 나오니까 그게 더 낫고요. 근데 대부분의 건물들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RPS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옥상 방수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대학이 저희가 저걸 할 때 킬로와트당 3만 원이니까 100kW면 300만 원이니까 아까 2메가와트면 1년에 한 6천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이제 대학 측에 지급하는데 이제 옥상 방수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대학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산자부 도심 태양광 공용지원 사업을 이용하고 또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해서 가중치를 높이는 방법들을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만들고 또 이 협동조합만으로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지역의 다른 햇빛 협동조합이 같이 참여해서 그다음에 시공사도 같이 끌어서 하는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은행이 그 신용도를 더 높여서 은행 대출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업 형태로 진행해야 된다는 게 저희가 이제까지 쭉 해왔던 것들에 대한 결론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제로 그린 캠퍼스 태양광 발전 사업 개발이라는 주제로 배상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협동조합 운영위원장이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예,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으로 이어질 텐데요. 잠깐 5분간 쉬었다가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미나 1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재생에너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발제를 해주신 두 분의 발제자들 지금 앞에 좌석에 짝석해 주셨고요. 아마 지금 두 분의 토론자는 지금 온라인 줌으로 참여를 하실 예정입니다. 오늘 그 토론회는 현재 그 좌장으로 전주대학교 한동숭 교수님께서 토론회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마이크를 한동숭 교수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제 그 홍찬호 교수님께서 현재 이제 우리가 이제 당면하고 있는 그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그 에너지 전환을 어떤 방식으로 실천을 하고 접차려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갖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상순 운영위원장께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대학에서 그런 에너지 전환을 갖다가 손수 이렇게 실천하는 부분에서 대학 전체에 이제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하고 또 그런
일들을 갖다 추진한 그런 사례들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토론은 그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에너지 기후 정책 연구소의 박진희 이사장님, 현재 이제 동국대 교수님이신데요. 이사장님하고 그 다음에 전주 에너지 센터의 최우순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은 사실은 이제 이쪽 그 기후나 아니면 그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한국의 최고의 전문가들이시고요. 또 여러 가지 실천 활동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그 토론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토론은 제 생각으로는 이제 우리의 어떤 포럼의 기본이 대학 리빙랩 그 네트워크 포럼이기 때문에 그 대학 내에서 이런 그 에너지 전환 활동들이나 아니면 실천들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그런 어떤 조언과 또 실제로 그 지역 또는 이제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에너지 전환 활동들과 어떻게 결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어떤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결되셨죠? 예.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에너지 기후 정책 연구소의 박진희 이사장님께서 토론을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박진희 이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얼굴 잘 보이시죠? 예, 잘 보입니다. 네, 목소리도 잘 들리시고요. 네, 오늘 리빙네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에 두 분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찬호 교수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과 현황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 그 에너지 전환 협동조합에서는 그 전체적으로 학교 내에서 실제로 이제 발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주셨는데요. 뭐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제가 이 두 분 발제에 대해서 더 코멘트를 할 거나 하는 거는 좀 그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이제 현재는 기후위기를 직접 대응하는 방안으로 한국에서도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얼마 전에 그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2050년에 이제 순 배출을 제로로 만든다라고 하는 계획인 부분들이고요. 그 순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실질적인 그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따르자면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한 3가지 시나리오를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3 시나리오인 2050년에 순배출 제로로 만드는 그 시나리오에 따르자면, 현재 그 한국에서 발전 부분들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8.5%까지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그 시나리오에 따라 탄소 중립의 새로운 시나리오에 따르자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그 전체 발전량에서 한 70.8%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재생에너지가 70.8%로 확대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실제로 이제 설비의 차원에서는 과거의 그 대략적인 계산으로 따르자면 한 500기가 정도 그 태양광과 풍력으로 해서 그 전체 설비의 그 용량 부분들이 한 500기가 정도로 늘어나는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런 그 500기가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 이제 배상순 운영위원장님께서 도시 기반 시설의 한 50% 정도까지를 뭐 커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도시 기반의 50%를 커버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현재 그 대학의 캠퍼스에서도 이 태양광을 통해서 발전 사업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 의무화되는 걸로 옮겨가는 그런 시점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500기가를 확대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그 사회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냐면 사실 여러분께서 그 지금 이제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을 둘러싸고 각종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염해농 부분들에다가 대단지로 이제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사업자들의 이익만 가져다 주는 것이지 그 지역의 이제 농민들에게는 전혀 이득이 없다라든가 또 실제로 이제 그 농촌 쪽에서의 어떤 경관들의 그 미치는 태양광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런 그 태양광 재생에너지 확대 부분들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충분히 고려를 했냐 하면 그런 것들이 좀 없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지역에 이제 아주 그 대단한 사회적인 갈등 요인으로 옮아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3020만 하더라도 전체 종합해서 기가와트 수로 하자면 63기가입니다. 그러니까 2030년에 63기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의 사회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2050년에 그 저희가 넷제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500기, 그러니까 지금의 보자면 한 10배 정도의 그 설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이고 그렇다면 현재 이런 그 사회 갈등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 그 10배를 확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런 관점에서 실제로 이제 그 지역에서 어떤 이런 그 재생에너지의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는 이런 과정에서 대학의 그 지금 이제 리빙랩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여할 바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넷제로를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특히 이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우리 대학의 그 리빙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간단한 이제 제안들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일단은 뭐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전국 지역에서도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이 태양광 확대 부분들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디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어떤 태양광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좀 제대로 현장감 있게 알아볼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서울시에서 잠깐 운영을 했던 태양광 탐사대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대학의 대학의 학생들과 또 학생이 참여하는 어떤 리빙랩 실험 현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사업으로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어떤 또 지역에서의 어떤 그 재생에너지 잠재량 조사 혹은 재생에너지 어떤 잠재량에 대한 어떤 지도를 만들어서 농촌 지역에서는 그 지도에 따르자면 경관의 문제들을 해결한 상황에서도 태양광이나 혹은 그 더 나아가서는 풍력 같은 부분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제공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의 그 여러 가지 이제 정보 부족에서 오는 그 갈등의 문제들도 좀 해소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뭐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는 그 전력망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들과 더불어서 요즘에 또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 가상발전소를 통해서 가상발전소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지붕에 이제 올려놓아 있는 그 태양광 발전소, 개인 그 태양광 발전소들을 모아가지고 한전에다가 판다라든가 혹은 그 가정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임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소위 DR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움직여 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그 앞으로의 새로운 신형의 일종의 이제 발전사 사업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저는 대학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적극적으로 그런 일종의 이제 스타트업의 형태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그 새로운 전력 시장에서 그 어떤 창의적인 사업 부분들을 이 리빙랩 차원에서도 같이 해 나가고
창의적인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기반의 어떤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발굴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리빙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그 앞에서 이제 에너지의 생산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에너지 절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실제로 이제 에너지 진단이라든가 혹은 일종의 이제 지역의 일종의 이제 농촌이라고 한다면 그 농촌에서도 여러 가지 에너지 소비 부분들에서 많은 부분들을 좀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농업에 쓰이는 기계에 여전히 이제 디젤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농촌의 온실가스 배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 농가 기계의 전기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일종의 이제 농가에 필요한 에너지 전환 적정 기술에 대한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한번 구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들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원래 이제 리빙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들과 더불어서 그 사용자들의 목적에 맞게 또 사용자들의 어떤 편의성과 또 하나 이 어떤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리빙랩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라고 한다면 이제 리빙랩은 에너지 전환과 관련되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혹은 에너지 절약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개발 과정에도 이 참여를 하면서 실제로 이 리빙랩이 앞으로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기후위기 대응에 하나의 대응책으로서 2050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의 새로운 사업들을 모색을 하고 그것들을 활동에 녹여내는 그런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제안들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학에서의 에너지 전환, 그러니까 캠퍼스 자체가 대학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발전소로서 전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까 배상순 운영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 대학 구성원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캠퍼스에 설립될 수 있는 그런 발전소의 주인이 되는,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라든가 혹은 캠퍼스 단위에서도 이 에너지 절감의 여러 가지 혁신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을 텐데 그런 혁신 기술들, 절약의 혁신 기술들을 실제로 캠퍼스 안에서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캠퍼스 자체가 일종의 실험실이 돼버리는 이제 그런 정도의 사업들도 구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지역과의 어떤 협업을 통해 가지고 대학 캠퍼스가 지역민들이 또 투자하는 그런 에너지 생산 설비를 소유한 그런 대학 캠퍼스로의 변환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대학에서 에너지 전환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측면들과 더불어서 제도적으로 대학 내에서 그런 발전소를 할 경우에 있어서 교육부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해서 캠퍼스의 어떤 에너지 전환의 공간으로서 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재정적으로도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예를 들면 또 개통연계 부분들에 있어서도 교육부가 한전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 정책 부분들에 대한 요청들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 토론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구체적인 얘기들을 갖다가 상세하게 해주셔가지고 하나하나 뭔가 우리가 리빙랩으로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교뿐만 아니라 초중고의 학교들도 사실은 태양광으로 많이 안 돼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초중고 대학교라는 어떤 교육 시설들, 이런 공공기관들이 앞서서 이런 에너지 전환의 하나의 모범이 된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이 아직은 이제 도시의 태양광이나 건물 태양광에 대한
그 뭐 시설부터 기술 또 이제 제도적인 측면들이 미비한 것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미비한 점들을 대학 내 여러 가지 활동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내고 또 고쳐나가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가적인 측면으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제 지역 내에서 지역 주민들의 이제 수용성들을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제안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 탐사대처럼 그 도시 내에 있는 태양광 설치할 수 있는 장소들을 찾아 나가는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좋아할 만한 그 경관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태양광 디자인에 대한 그 연구 개발, 또 하나는 이제 가상 발전소라고 하고 있는 이런 그 가상 발전소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소규모 태양광들을 갖다 결합시키고 또 이제 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요새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어떤 그 가상 발전소 같은 형태들을 하나의 도시의 어떤 메타버스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 많은 그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스스로 절약하고 있는 부분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좀 되게 이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진할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는데요. 좀 많은 대학들이 이런 데 같이 참여해서 일들을 해본다면 우리 대학이 좀 더 이제 앞서서 이런 그 기후 위기에 대응한 어떤 넷제로를 갖다 달성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전주에너지센터의 최우순 센터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 네. 에너지센터의 최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리빙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도가 조금 낮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 감안해 주시고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앞에 두 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전반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한 거는 분명하다. 그런데 저는 이제 배상순 그 운영위원장님께서 해주셨던 대학에서의 재생에너지 확대 부분에 대해서 물론 대학이라는 공간 자체가 건물로 대부분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건물에 재생에너지를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한 이유도 한 가지 있지만 저는 이제 대학이라는 학교라는 그 건축물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그 맨 처음에 그 저희 홍찬호 교수님 발제에서도 이제 알 수 있었겠지만 저희가 이제 에너지 소비 부분을 이제 산업용과 건물 그리고 이제 수송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건물에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대학의 건물인 거고 이제 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이제 연간 2000 TEU 이상을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 중에서 이제 학교의 비중이 11%였거든요. 그리고 2019년에는 32만 7천 TOE를 사용을 했었고 이제 20년 전 데이터를 보면 2000년에 사용했던 연간 전체 에너지는 13만 TO였는데 이제 20년 사이에 2배 이상의 에너지 소비가 학교 건물 자체에서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라는 걸 좀 볼 수도 있었고, 그러면 이제 그 건물에서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느냐라고 이제 보면 그 안에서 이제 전력의 비중이 76%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화석연료를 통한 에너지 생산 비중이 80%를 넘고 있는데 학교 교육기관이 이제 학교 자체에서 이런 화석연료 사용을 통한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야 되는 게 아마 큰 과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 뭐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대가 건물 에너지 소비량에서는 가장 많은 걸로 이제 데이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지역 내에서 이제 대학이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이 먼저 스스로 나서서 에너지를 줄이거나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생산의 주체로 나선다면 이제 지역과 상생하는 주요 역할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효율을 높이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본다면 앞에 있는 이제 발제 내용에서도 있었지만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법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재생에너지를 이제 생산하는 방법과
이제 대학 건물 같은 경우 이제 대학 정확한 데이터 확인은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건축 연한이 30년 이상이 된 건물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건물의 뭐 리트로핏을 통해서 효율화를 높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대학 그 건물 자체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면서 거기에 더해서 에너지 생산이라는 접근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좀 고민이 들었고요. 저도 이제 지역에서 에너지 센터를 지금 활동하면서 그 이제 박진희 교수님께서도 수용성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이제 태양 에너지에 대한 수용성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냥 시민들의 인식이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게 내 주변의 태양광은 아니었으면 좋겠고 보기 싫은 태양광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용성 문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 도심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학교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재생에너지 생산, 그 학교 자체의 재생에너지 생산에 조금 더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에너지 시민협동조합과 같은 방식 안에서 뭐 그 건물 부지를 임대하고 학교 구성원들과 같이 이익을 나누는 방식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학교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을 학교 곳곳에 세워서 에너지 자립 학교라는 지역 내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스로 그런 주체가 된다. 이런 방식으로 한 가지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저희 센터에서도 아주 소규모의 리빙랩 형식으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작년에도 진행을 했었는데 시민들은 기후위기의 문제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생각보다 관심들은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어떤 것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느꼈냐면 작년에는 아주 작은 소모임 지원의 방식으로 저희가 30팀의 리빙랩 팀을 이제 모집을 했었는데 거의 막 40팀 넘게 지원을 해주셨었고 그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규모가 굉장히 작아서 모임 지원의 형태로밖에 갈 수 없었지만 그 안에서 기후위기나 에너지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시민들이 실제 있더라라고 하는 가능성을 한 가지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대상은 조금 줄이되 비용은 조금 다른 리빙랩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비용을 조금 늘리고 실제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 문제에 대한 주제를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시민들의 리빙랩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충분히 충족시켜 주었는가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대학의 뭐 전주대학교나 다른 이제 이런 리빙랩을 확산시키고 지역 주민들과 같이 참여하는 방식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리빙랩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대학의 주체 기관에서 리빙랩을 실제 지원할 수 있는 시민들 사이에 시민들에게 리빙랩이 뭔지 어떤 과정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그런 실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간 어려움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 쉽게 접근하면서 실제 사례들과 같이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그게 이제 내 일상에 어떤 문제와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저희 같은 이제 중간 지원 조직과 지역에 있는 리빙랩 지원 그 단체들과 같이 연결을 해서 시민들에게 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고 그것을 실제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결과를 어떻게 낼 수 있는지까지 조금 더 이 컨설팅 방식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 지역의 문제를 조금 더 많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고 또 한 가지 저도 이제 그 박진 교수님과 조금 겹치는 내용인데 그 대학 자체에서 에너지를 자립을 하거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 그린 캠퍼스 사례를 좀 보면서 하버드 사례를 좀 보게 됐습니다. 하버드 사례를 봤더니 학생과 교수, 그러니까 학교 자체적인 에너지의 문제, 지속 가능성 문제를 이제 고민하면서 대학의 이제 3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학 내 기관을 만들었고 그 기관을 통해서 논의를 하고 필요한 것들을 이제 찾아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하버드 같은 경우는 그린론 그 펀드를 조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펀드 기금을 조성을 통해서 대학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그것들을 실행시켜 나가는 학교 자체 내 리빙 내 사례가 또 있었어서 그런 방법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식, 구성원들과 같이 노력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비춰졌을 때 대학의 그 지역의 중요한 기관인 교육기관에서 이런 역할들을 먼저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먼저 보여준다면 이런 리빙랩 사례 확산이 더 쉽게 되지 않을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중요한 말씀들도 다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일단 단순하게 이제 대학이 생산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 소비를 줄이는 이런 방안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을 갖다 실천하듯이 대학 내에서도 뭐 각 건물이나 학과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에너지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더 시각화하고 이런 부분을 서로 줄여나가는 이런 노력들을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얘기했고요. 또 이제 사실 이제 전주 에너지 센터하고는 이제 저희가 이제 리빙랩 그 팀들을 뭐 선발하고 하는 부분에 같이 참여도 하고 뭐 가능한 한 이제 그 리빙랩 팀들을 이제 교육하고 또 여러 가지 방향성을 잡아주는 일들을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역에 있는 대학의 역할들이 이제 그런 부분으로 많이 이제 연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각 지역별로 그 에너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에너지 센터 같은 것들이 존재할 것이고 이런 그 중간 조직의 활동들과 대학의 역할들을 같이 좀 결합시키면서 시민 조직들의 어떤 전문성들을 대학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 그린 캠퍼스 프로젝트처럼 이제 외국 대학에서 그러니까 소비와 발전이 생산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을 다 같이 전체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면서 대학 내에서 그런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부분과 제도적인 부분 또 이제 그 자체의 어떤 그 뭐 실천 활동 이런 것들을 종합한 이런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그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어떤 대학의 재생에너지 또는 이제 그 기후변화나 에너지 전환 실천 활동들이 단순하게 대학 내에서뿐만 아니라 대학과 지역사회가 같이 결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산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두 분 그 토론자 분께서 우리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실천 방안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홍찬호 교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우리 토론자들이 얘기하신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혹시 더 코멘트를 하거나 아니면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뭐 비슷한 맥락의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그걸 좀 포괄적으로 해서 제가 이제 제가 제 발표 중에도 있었는데 아리백이라고 저거나 민간 기업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생산 활동이나 이제 만들어내는 뭐 재화나 용역 관련된 모든 이제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들이 저는 그래서 대학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아리백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래서 그 대학 전체 대학의 행정 기관이나 학생이라든가 학생 자치 조직이라 이런 게 다 같이 모여서 우리 대학이 아리백을 하겠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아리백에 대한 선언을 하고 이제 그거를 목표를 세워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박진희 교수나 전주 에너지센터장님 말씀하신 것도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대학 자체로 아리백을 선언을 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단계적인 실천 방안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사실 대학들이라는 게 재정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어떤 뭘 하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뭔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부라든가 이런 데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산자부나 이런 쪽으로.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대학이.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근무한 학교만 해도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건물의 단열 상태라든가 또는 특히 창호 같은 것들이 이중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뭐 저기 그 창을 통해서 그냥 뭐 공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의 낭비라는 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래서 대학 행정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학생 자치 조직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아까 말씀 리빙랩 같은 것들 하나 만들어서 대학 내에 그런 에너지 소비 실태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이 뭔가 좀 효율이 떨어져 있고 잘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 또는 이제 대학 내부적인 사정에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이제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뭐 잠재적인 원천이 얼마나 있는가 잠재적인 역량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그거에 기반해서 소비 에너지를 줄여 나가고 또 실제로 발전을 해서 그 자체적인 좀 충족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세워서 궁극적으로는 아리백을 하겠다 이런 좀 프로그램을 가져가면은 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되게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은 학교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학교 같으면은 예전에 그 우리 기업에서는 그 품질 활동을 할 때 그 품질 부서만 품질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사적인 품질 관리라는 걸 했습니다. 일본에서 만들어낸 개념이 TQC라고. 그러니까 품질 관리 부서만 품질 관리하는 게 아니고 뭐 설계, 영업, 뭐 모든 인사, 모든 업무를 하시는 부서들이 전부 품질에 관련된 관련된 걸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생각은 이런 TQC 같은 개념을 모든 아리백을 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그 내부적으로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대학 같은 경우에 뭐 에너지 담당은 시설과 몇몇뿐이 아니고 총장님 이하 모든 그 행정 직원 또는 학생 자치 내에 있는 학생들 모두가 에너지 관련된 좀 조금씩이라도 미션 하나씩 구체적으로 부여해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실천하는 프로그램을 좀 짜가지고 실천을 해야만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전체가 이제 기업들이 하듯이 대학도 이제 알리백을 신청을 하는 그런 어떤 그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중앙정부랑 논의해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받고 또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 갖다 모색해 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러니까 두 분 발표에 대해서 없으신가요? 궁금한 거 별로 없으세요? 네. 그러면 우리 배상순 운영위원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아까 이제 토론자분께서 나온 얘기 중에 뭐 그 교육부나 산자부의 정부 차원에서의 뭐 재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까지 이제 태양광 쪽만 좁혀서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그런 그 100% 학교에 그 태양광 쪽 그 건설비를 지원하고 일부 대학들이 이제 설치를 해왔고요. 이제는 좀 방식이 저는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 재정을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재원을 활용해서라도 이 에너지 전환에 대학들이 나서야 되고 그런 것들 좀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으로는 그 이 대학의 평가에서 학교가 에너지 전환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뭐 그린 캠퍼스 그런 평점제를 만들어 가지고 대학 평가에 활용하고 나중에 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그런 정책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이 아까 수용성 제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태양광을 하는데 그것하고 그다음에 대학의 리빙 랩을 결합시켜서 제가 그 발표 중에 말씀드린 그 태양광을 건물에 얼마나 예쁘게 또 설치하느냐, 그다음에 또 예쁜 것뿐만 아니라 그 얼마나 경제적으로 설치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들을 학생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나서고 해서 그걸 리빙 랩으로 풀어가는
그런 것들을 한번 제안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엔 또 협동조합 형태로 해서 자기가 직접 출자해서 그 에너지 발전소를 시민들이 소유하는 형태로 가는 것들을 제가 이번 그 태양광 발전 사업을 캠퍼스 하면서 꿈꾸는 사항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제 우리 뭐 에너지 전환이라는 사업은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기후 위기를 대처해 나가는 하나의 실천적인 하나의 대안인과 동시에 어떤 의미로서는 그 지속 가능성과 어떤 그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또는 아니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갖다 담보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이익까지도 이제 볼 수 있고 또 하나의 공동체를 묶어줄 수 있는 하나의 이런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떤 그 에너지 전환이라는 하나의 큰 어떤 그 우리의 임무와 더불어 또 이제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공동체들이 자기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런 그 태양광 발전 사업들을 갖다 지속해 나가는 것들이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세미나는 어떤 의미로서는 그동안 이제 저희가 기후변화, 기후위기라는 얘기를 말로는 많이 했었고 또 실천적인 것들을 많이 이제 담보를 했지만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대학 내에서도 많은 리빙랩 활동들이 있었지만 그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들은 별로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자원순환이라든지 환경 문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간접적인 어떤 그 실천 활동들만 있었고요. 이제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2030년까지 우리의 목표들을 달성을 하고 2050년에 탄소 제로 시나리오를 갖다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선 실현해내기 위해선 결국은 우리가 뭔가 직접적인 어떤 실천 활동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학이 좀 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과 그다음에 교수님들의 전문성 또 학생들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결합을 시켜서 좀 더 본격적으로 이런 어떤 재생에너지를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갖다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재생에너지 섹션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은 뭐 아까 발표도 들었겠지만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이제 접하지 못했던 어떤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측면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많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이런 어떤 기후 위기들을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실현 가능성 이런 부분을 대학 내에서 하나하나 해보고 또 그 가능성들 타진해보고 또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하는 일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세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내년도에 그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에서는 이런 부분의 어떤 그 뭐 실천의 어떤 그 사례들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학 내에 계시는 많은 교수님들이 좀 이런 부분을 좀 공부도 하시고 또 같이 고민하시면서 하나하나 대학 내에서도 이걸 풀어나갔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그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번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